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주관식 117페이지. 자, 문제가 보겠습니다. 자, 3일은 2021년 말에 현재 상품 재고액 중에 80만 원을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갖다 맡겼대요. 그래서 위탁품이라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받은 수탁자, 부탁을 받은 이제 수탁회사인 용사는 이거를 12월 31일에 100만 원의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 회사가 3일인데 3일에서 기업회계상 회계 처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회사는 분계를 누락했겠죠? 분계 없음.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법인세법상에서는요, 재고자산은 세법 재고자산은 인도주의로서 이제 수익을 인식하시게 되죠. 그러고 상품 매출 같은 경우는 결산 조정이 아니라 신고 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셨으면은 12월 31일 날 실제로 물건을 팔았잖아요. 근데 회사는 회계 처리 못했고, 그러니까 회사에선 분계 없어도 세법상에선 세무 조정을 갖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예상 매출금 100만 원 혹은 채권, 다음 그러고 상품 매출 100만 원, 다음 그러고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80만 원, 대변에 상품 80만원의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같은 경우는 수익이시죠. 그래서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잡았으니까 입금산입, 다음에 상품 매출누락, 매출누락이만 쓸까요? 자리가 좁을 것 같네요. 매출누락 100만원, 다음에 유보, 다음에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비용 계정이시죠. 그래서 세법상에서 비용 인정을 더 인정했으니까 매출원가 누락 80만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게 됩니다. 여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답안이 입금산입 하나, 송금산입 하나가 나오시게 돼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18페이지. 자, 장기할부 판매액이. 자, 중소기업이 아닌 요게 포인트예요. 자, 3일에 당사는 제조한 기계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였다. 사업연도가 뭐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때 이제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요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판매하실 때 원칙은 인도주의로서 보죠. 근데 예외적으로 회사가 만약에 회수기일 약정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아래다 쓸까요? 회계 처리를 했다면 되셨죠? 그걸 인정해 주고요. 만약에 현재 가치 계산을 하여 회계 처리를 했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되셨죠? 다만 이제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알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셔야 되고, 그러고 하나 더 이제 예외가 뭐가 있냐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수기일 약정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 예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계약금을 3월 31일에 받았는데 6개월 경과시마다 5회를 분할해서 6개월 경과를 받았대요. 그럼 이제 6 곱하기 5를 하시면요, 최소한 30개월 이상은 되겠네요. 되셨죠? 그럼 장기 할부죠. 그래서 6개월 경과시마다 300만 원씩 분할 결제하기로 했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고요.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지금 뭐가 있으시냐면은 6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네요.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해서 여기 있죠. 회수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 3월 31일에 회수한 300만 원을 매출로 계상을 했대요. 되셨죠? 그럼 회사가 지금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회수기일 약정 기준으로서 지금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세법상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회사가 자리를 어디다 써야지 안 좁을까요? 자, 회사가 3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3월 31일에 지금 300만 원을 매출로 계상했다 그랬죠? 자, 그럼 차변의 현금
300만 원, 300이라고만 쓸게요. 자, 다음 매출 300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요거에 대한 이제 원가로서 210만 원을 매출 원가로 계산을 했대요. 원가로만 쓸게요. 원가 210.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회사가 제조한 기계네요. 그죠? 그럼 제품이겠네요. 여기 보면 제조한 기계거든요. 그냥 기계 장치가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도 요거를 어떻게 해준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현금 300, 매출 300, 다음에 원가 210, 다음에 제품 210.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조정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고 회수기일 약정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3월 31일에 처음에 매출을 잡았으면은 6개월 경과시마다 얼마씩 더 받아야 된다고요? 300만 원을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회사는요 9월 30일에 회수되어야 될 할부금이 결제되지 않았대요. 되셨죠? 그러면 회사는 지금 9월 30일에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지금. 그럼 세법상에서는 회수기일 약정 기준이시죠? 그러면은 못 받았어도 외상매출금으로서 매출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회사가 지금 회수기일 약정 기준으로서 회계 처리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되셨죠? 그러면은 하단에 있는 거는 회사는 분기 없음인데 세법상에서는 매출 300과 다음에 원가 210을 더 잡았으니까 조정이 뭐라고 될 거냐면은 첫 번째 매출에 대한 조정, 수익이니까 입금, 다음에 매출액 300만 원, 다음에 유보, 다음에 손금, 원가 21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 때문에 요렇게 세무조정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답안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회사가 회수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수 약정일을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켜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세법상에서는 회수기일 약정 기준으로서 회계 처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넣어야 됩니다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24페이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이제 최초 신고하는 경우. 자, 질문 봐볼게요. 3일은 2000X1년 1월 1일 설립된 회사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다음과 같이 최초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지금 최초 신고한 경우 각 경우에 따른 세무상 처리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은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이죠. 원가법 또는 저가법. 그래서 이 신고는 이제 최초 신고라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하셔야 돼요. 즉 말을 정리하면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만약에 이 3개월이 넘어가서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로 봅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가 1기고요. 여기가 2기고 여기가 3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만약에 2000X2년 3월 31일에 최초 신고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일 텐데 이때서부터 이제 3개월 이내, 즉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니까 1기에는 인정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2000X3년 3월 31일에 최초 신고를 했다가 돼버리면은 요때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은 1기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1기에 무신고가 될 거고, 다음에 2기에도 무신고가 될 거고, 다음에 3기에도 무신고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래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고기한 내 1번은 신고기한 내 신고였으므로 2000X1년에 신고한 것을 인정해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고, 양괄호 2번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2000X3년까지는 무신고로 보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다음에 2000X4년서부터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원칙이에요. 원칙. 되셨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회사가 무신고를 적용받는 회사가 평가 방법을 변경할 이유로 신고를 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신고 시 인정이에요. 인정.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1년 법인이니까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1년 법인이니까 지금 1년 법인일 때는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9월 30일 그러시면 안 돼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니까 11, 10, 9월 말일까지.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그래서 3개월까지 신고를 하면 인정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최초 신고한 경우거든요. 최초 신고. 이게 변경 신고가 아니에요. 이 문제 아닌 문제를 지금 준 건데, 되셨죠? 최초 신고기 때문에 예외 가정에 대한 지금 가정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원칙 얘기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2000X3년도에 변경할 목적으로서 지금 요 두 번째 신고를 했다면 2000X3년도에는 인정이 될 거예요. 되셨죠? 왜냐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이전 3개월 이내 신고를 한 게 맞으니까. 근데 우리 문제는 최초 신고라는 가정을 주어줬기 때문에 이 신고는 1기에 대비해서 신고를 한 거다 라는 이제 문제 아닌 문제를 만든 거죠. 지금 되셨어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고 제 생각에는 뒤에 있는 요 날짜까지는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요때 요거에 대한 날짜에 대한 지문은 안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럼 물어봐도 날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말 설명 정도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25페이지. 요거는 이제 변경 얘기. 자, 그래서 변경하기로 하였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변경할 때는 변경시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게 1년 법인일 때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3개월 이전까지면은 9월 30일까지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 신고한 경우 세무상 처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받고 싶은 건 언제? 5기. 되셨죠? 그래서 5기를 기준으로 2000X 5년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이전 3개월까지 변경 신고를 넣었다면은 이 기수는 인정. 이해되시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첫 번째는 신고를 했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2000X 5년도 인정. 되셨죠? 그러고 이제 만약에 2000X 6년도에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2000X 6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했다면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이전 3개월까지 신고를 했으니까 2000X 6년도 인정. 되셨죠? 그럼 2000X 5년도는요? 신경 쓰지 말아야죠. 이미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되셨어요? 사업연도도 끝났고 과세 기간 사업연도 이제 세법상의 용어로만 다른 거니까 의미 자체는 비슷해요. 그래서 사업연도 자체가 끝났는데 그리고 신고도 이미 끝난 상태인데 뭐하러 지금 여기 신고한 걸 앞에다 신경을 써요. 2000X 5년도엔 변경되지 않은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적용하던 게 뭔데요? 원래 이동평균법 적용을 했죠? 그럼 이런 상태의 신고라면은 앞에는 이동평균법 되셨죠? 그러고 뒤에는 총평균법 되셨죠? 양가로 2번 얘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때 이런 말을 좀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신고라면 세법상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되셨죠? 다음에 부동산이다 그러면 개별법, 다음에 유가증권이다 그러면 총평균법. 괜찮으시죠? 그러고 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뭐 매매 목적 부동산이다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뭐 사실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제 생각엔 별 뭐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이제 만약에 회사가 변경 신고를 했는데 변경 신고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근데 회사가 바뀐 걸로 인식을 해서 원래 신고 방법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잘못 평가를 했다. 그래서 임의 평가가 됐다. 그러면 세법상에서는 맥스 무신고시 평가 방법과 다음에 당초 신고 방법에 대한 평가 방법 중에 큰 걸로 인정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 넘어가서 한번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설명하면 어차피 뒤에 넘어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 126페이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원래 그럼 이게 당초 신고 방법이죠. 당초. 자,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 총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재고자산으로 평가했다. 그럼 회사가 임의 평가한 거죠. 임의 평가라는 거는 쉽게 회사가 지멋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방법 말고. 됐죠? 그러면은 회사는 지금 뭘로 했대요?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했죠? 근데 원래 뭐로 했었어야 돼요? 후입선출법으로 했어야 되죠. 그러면은 세법상에서는 이 시기가 임의평가를 했으니까 평가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본다고요? 무신고시 방법과 다음에 당초 신고 방법 중에 큰 걸로 본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평가한 거는 총평균법이라 그랬으니까 총평균법 금액이 얼마? 50만원. 그래서 회사가 잡은 재고자산은 50만원인 거고, 괜찮으시죠? 요렇게. 다음에 세법상에서는 인정하는 게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니까 무신고는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무슨 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당초 신고 방법은 뭐였는데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세법상에 대해서 재고자산은 맥스, 선입선출법 금액이 얼마? 70만원. 다음에 당초 신고 방법이 얼마? 30만원. 요렇게. 그러면 재고자산을 얼마로 본다고요? 70만원. 되셨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세법상에서 늘려서 받죠. 늘려서. 됐죠? 그럼 자산이 늘어나야 되니까 조정이 뭐라고 간다고요? 입금. 그러고 회사가 재고자산을 평가했는데 감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에서 증가시킨 거예요가 되는 거고, 얼마 증가했는데요? 20만 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자산 차이가 발생해서 유보입니다가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하나 또 생각해 주실 거, 우리 지금 책에는 없는데 재고자산 평가감은 재고자산 평가감, 가감이죠. 정확히는 평가감도 있고 이제 다른 것도 있으니까 평가증도 있어요. 평가증, 평가감 두 가지 있거든요. 증감이 맞겠네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는 자동 추인 유형이에요. 되셨죠? 요게 이제 세법상 명칭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런데 다음 연도가 되시면요 자동으로 이제 추인돼요. 왜냐면 이 재고자산은 다음 연도 안에 무조건 팔릴 거기 때문에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팔릴 거기 때문에 자동 추인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법인세를 배우시면서 자동 추인 유형이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대손충당금의 한도 얘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아마 오프라인 수업하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막 그렇게까지 찍진 않을 거라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재고자산 평가를 하면은 무조건 다음 연도는 자동 추인을 해야 되는구나.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27페이지. 자, 주관식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3일에 제3기, 제4기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회사는 3기에 10월 1일 용산의 주식을 100주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한 주당 만원, 시가 15,000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요 지문을 보면서 앞에 입금 산입 파트에 하셨던 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입금 산입할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 특수관계인 닌, 두 번째 개인으로부터, 세 번째 유가증권을, 네 번째 저가 매입을 하시게 되면은 세법상에서는 시가로 인식을 한다 라고 이제 했던 지문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맞춰보면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다음에 15,000원짜리를 만원에 샀으니까 저가 매입했다. 요게 이제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취득원가로서 회계 처리를 해놨어요. 됐죠? 자, 그럼 세법상에선 시가로 보셔야 되고, 요 문제를 풀 때 저는 지금 저희 학원은 이제 재무회계를 아직 안 나갔으니까 저는 요거를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이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세무조정을 낼 거예요. 결국에 단기매매 증권도 일단 나중에 재무회계 배워보시면은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금융자산 파트에서 제일 크게 차이 나는 파트는 어디냐면은 매도가능 증권 파트예요. 쉽게. 근데 요 이제 처리는 국제기 기준으로 적혀 있긴 한데 차이가 없을 거라서 저는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회사 분계니까 세법과로 한번 가볼게요. 세법은 그럼 이제 시가로 가야 되니까 취득 당시 분계. 자,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단기라고만 쓸게요. 자, 시가가 얼마죠? 15,000원. 몇 주 샀어요? 100주 샀죠? 그래서 차변에 150만원. 그러고 대변에 현금 지급한 건 100만원을 지급했죠? 그러면은 그 외 나머지 대변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된다고요? 입금이 된다고요. 요렇게. 그래서 조정을 한번 써보면은 조정은 자, 입금 세법상에서 자산 금액을 늘렸습니다. 뭐를 늘렸는데요? 단기매매 증권이요. 얼마 늘렸어요? 50만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자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세무조정 처리를 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한 번 더. 그러면 회사는 용산의 주식을 결산 때 시가로 평가를 했죠. 요거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얘기가 있긴 한데 간단히 앞에 있었겠네요. 앞에 있었을 텐데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결산이 되면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해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시죠. 근데 세법에서는 인정하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원가법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되셨죠? 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요렇게. 그러고 뭐 삼각후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재무회계상 처리할 때 뭐 삼각후원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원가법으로 처리를 해요. 되셨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한 번 더. 그러고 세법상에서는 채권 같은 경우는 원가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개별법, 다음에 이동평균법, 다음에 총평균법 해서 세 가지 인정을 해요. 그러고 만약에 이게 세법상 채권이 아니라면 그 외는 이동평균법, 다음에 총평균법 요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은 평균법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개별법 하나가 추가되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가셨을 때 이제 나오시는 게 뭐 유가증권은 선입선출법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단에 이제 그럼 회사는 지금 공정가치 평가를 한 거죠. 시가로서. 그러면은 세법상에서는 저 분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정가치가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뭐 지금 별말 없거든요. 요거 하나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안 했으면 지금 할게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방법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요 총평균법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구입한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총평균법이 된다고 총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단가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실 때 어떻게 인식해 주시면 좋냐면은 유가증권은 결산 때 재무회계상 평가를 내면은 세법상에선 인정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평가이익 수익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선 그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세법상에서 수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금불산입.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단기매매증권 차이가 발생했어요. 얼마요? 60만원이요.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자산의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 되시는 거예요. 이 60만원에 대해서 자산의 증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50만원 입금이 잡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집어져서 추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회사가 그거보다 이제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조정을 비교해 보시면요. 입금 50이 잡혀 있었는데 입금불산입 60이 잡혔다라는 거는 50만 원이 추인이 되고 추가적으로 입금불산입이 10만 원이 더 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가볼게요. 제4기 용산의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의 전액 처분했대요. 그래서 회사 처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세법 처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세법 차변에 현금 2만원에 100주를 팔았으니까 200만원일 거고 다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을 팔았는데 세법상의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예요? 150만원 밖에 없죠? 그래서 대변에 가시는 게 단기매매증권이 150만원. 그러면 대변의 처분이익으로 얼마가 남아요? 50만원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조정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잡은 거는 처분이익을 지금 40만원 잡았는데 세법에선 처분이익을 50만원 잡았죠? 자, 그래서 입금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받습니다. 왜요? 단기매매증권이 차이가 있거든요. 단기매매증권이 회사는 160만원인데 세법에선 150만원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차이 났는데요? 10만원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자산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입금불산입 자체가 이제 다시 뒤집어져서 입금으로 추인이 되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입금으로 50만원 잡혀있던 게 추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입금불산입 10만원이 더 잡혔다 그랬고 이게 처분이 되시면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것마저도 추인을 해줘서 입금산입으로 10만원이 잡히시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앞에 찍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객관식 가볼게요. 자, 객관식 1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법인세법의 손익의 인식 기준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원칙으로 한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요건 이제 책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고 다음에 법인세법에서는 기업 회계와의 조화를 위해서 발생주의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생주의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뭐 그것도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되셨죠? 그래서 한다 아니에요. 하고 있다. 되셨죠? 다음 3번 법인세법 규정이 회계기준과 관행과 다른 경우에는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해서 아니에요. 세법 기준이 원칙이에요. 이게 회계기준을 따를 것 같으면은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들리셨고 다음에 상품 판매, 재고자산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무슨 도주의다? 인도주의다. 그래서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오케이. 다음 아래 2번 가볼게요.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적혀있죠. 누가 팔아야 돼요? 수탁자가 팔아야 돼요. 되셨어요? 위탁 판매라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그러거든요. 숫자가 한자로, 물론 저 한자 잘 못해요. 숫자가 한자로 받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받은 사람이 팔아야 위탁자가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오케이 맞고, 요거 위탁 판매액인 앞에서도 제가 주관식 문제 풀 때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방금 얘기했죠. 법인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오케이. 3번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의 경우는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인도주의다. 4번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소유권의 이전 등기와 상관이 없다. B 틀렸어요. 대금 청산일에 인식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되셨죠?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보다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용 수익이 좀 빠르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거나, 이런 상태들, 이거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다음에 뭐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귀속 시기, 손익에 대한 귀속 시기를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그럼 틀려요. 되셨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3일에 신입사원이 제2기 인도한 물품을 자, 그래서 우리 지금 2기에 인도를 했대요. 되셨죠? 2기에 인도를 했대요. 자, 매출액 100원, 매출원가 60원에 대해서 현금을 수령한 제3기의 매출로 인식을 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회사는 매출을 누락했단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회사는 재고자산을 실사를 통하여 매출원가를 계산을 한대요. 요게 포인트인데 요 문제 푸시면은 답이 2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요 문제는 답이 4번이에요. 왜냐면 실사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는 실제 창고에 가서 물건을 본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면 매출을 했는데 2기에 분기를 누락한 거잖아요. 그럼 창고에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눈으로 봤을 때 그 물건이 없다고요. 되셨죠? 그러면은 매출원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기말재고자산으로 치시면. 되셨죠? 이게 장부상으로서 이제 기말재고자산을 이제 평가한다라 그러게 되면은 답이 2번이 되실 수 있어요. 됐죠? 장부에 분계가 안 돼 있으니까 창고에는 실제로 없는데 그냥 장부만 믿고 하면은 금액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가서 실제로 봤으면은 그 물건이 팔렸기 때문에 물건이 없는 상태라서 기말재고자산은 그만큼 감소가 돼 있을 거라고요. 되셨죠? 그럼 그만큼 매출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4번이신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보면 자, 회사 여기가 2기에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근데 세법에서는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왜? 인도주의니까.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100원, 대변에 상품매출, 상매만 쓸게요. 100원. 매출액이 100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잡았죠. 그래서 입금 외여 상품 매출이 누락됐어요. 얼마요? 100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자, 자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가 내시는 거고요. 자, 그러고 3기가 되셔서 회사가 이거를 돈을 100원을 받았을 때 상품 매출로 인식을 하시면 회사 세법상에서는 이미 전기에 인식을 했죠. 전기사업연도에. 그래서 X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2월 입금이라 그랬었죠.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입금 산입 파트 할 때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추인돼야 되겠죠. 왜? 회사는 수익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서 수익을 잡지 않았으니까 조정은 입금 불산입. 전기 상품 매출 누락, 매출 누락이라고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상품 매출 누락을 해서 자산 차이가 발생했던 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까지.
다방에 가는 게 입금산 200원, 입금불산 200원.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중소기업인 포인트네요. 자, 중소기업인 3일은 21기. 자, 사업연도가 1년이래요. 요런 거 잘 챙기셔야 돼요. 회사가 제조한 기계를 할부 판매하고, 자, 그럼 할부가 단기 할부냐, 장기 할부냐가 중요하겠죠. 단기 할부라면은 그냥 인도주의로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회사가 제조한 기계니까 결국 제품이거든요. 그러고 인도주의일 거고, 만약에 이게 장기 할부라면은 원칙은 인도주의인데 우리 회사가 지금 중소기업이니까 회수기일 약정 기준으로서 신고 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빡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다. 21기의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지금 회사는 계약이 21년 2월 25일이래요. 자, 그래서 대금 결제 조건으로서 21년 2월 25일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매출로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00만 원씩 받기로 했네요. 그러면은 2월 달에 한번 1,000만 원을 받았으면은 그 뒤에 6개월이니까 3, 4, 5, 6, 7, 8. 그러면은 8월 달이 됐을 때 얼마를 더 받았을 거냐면 500을 더 받았을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여기서부터 6개월이면 다음 연도가 되니까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 21년도 거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회사가 지금 받은 돈은 총 얼마? 회사가 받은 돈은 1,000만 원에 올해 거 500만 원까지 해서 1,500만 원. 근데 그 1,500만 원을 뭘로 인식했다고요? 매출로 인식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분계를 간단히 한번 써보면 회사는 2월에 매출만 쓸게요. 매출 1,000만 원을 잡았고, 되셨죠? 혹은 선수금을 잡았다가 나중에 매출로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결산이 돼서. 근데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보기 편하게 매출로 쓸게요. 자, 다음.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죄송해요. 잡음이 들어갔으면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자, 그럼 8월 달에 매출로 1,000만 원을 다시 500만 원을 인식했죠. 이렇게 인식을 한 거고, 그러면 세법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는 게 중소기업이시죠? 그럼 뭐 딴 거 부질없고, 세법상에서도 회수기일 약정 기준으로서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신고 조정으로. 그럼 2월 달에 받기로 한 돈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럼 세법상에서도 매출로 1,000만 원을 봐야 될 거고,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받기로 한 게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러면은 매출로 500만 원을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1,500만 원의 회계 처리를 잘했죠? 그러니까 세법상의 금액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아래 5번. 자, 중소기업이 아닌 3일에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됐죠? 그럼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세법상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건설공사면은 진행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공사 내역이다. 제시된 공사에 대해서 회사가 회계 기준에 의한 진행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를 했죠. 그러면 회사에서 진행 기준으로 잡았고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러면은 세법상에서도 진행 기준이시죠. 그러면은 잡은 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연히 세무조정 없다. 되셨죠? 다만 뭐 이런 예외가 있죠. 예외사항이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세법상에서는 한 중소기업이고 건설공사 얘기예요. 건설공사 중소기업이고 다음에 건설 기간이 1년 미만, 즉 단기라면 1년 미만이면 인도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정도 됐죠? 그러고 요거에 대한 진행률 계산하고 막 수익 계산하시는 거는 제가 오프라인 때는 다 손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굳이 온라인 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요거 재무회계 가시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진행 기준 잡는 거. 자,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6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한 법이니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이게
당초죠. 평가 방법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평균법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를 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뭐로 잡아야 돼요? 후입선출법. 근데 총평균법 잡았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잡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임의평가라고요. 그러면 회사는 지금 총평균법으로 잡았다 그랬으니까 회사의 가액은 지금 얼마? 700원. 다음 세법상에서는 임의평가죠. 그러면 맥스 어떤 걸로 본다고요? 무신고시 방법과 다음에 당초 신고 방법 중에 큰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무신고시 방법이 얼마 지금?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무신고는 선입선출법일 거예요. 그래서 600원. 다음에 당초 신고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죠. 그래서 400원. 그러면 큰 거니까 6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회사가 세법보다 자산을 크게 잡았죠. 그래서 자산을 세법상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불산입. 다음에 왜요? 재고자산을 회사가 평가했는데 증가시켜 놨어요. 얼마를요? 100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자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지금 조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되셨죠?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7번 비슷한 문제. 다음 자료에 따라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오던 재고자산을 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당초네요. 자, 그러고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자, 21년 10월 25일이죠. 21년 10월 25일.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연도가 여기 있어요. 그럼 12월 31일이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이 전 3개월까지죠. 평가를 해오던 법이니까 변경신고기 때문에. 그러면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요? 9월 30일까지라고요. 근데 이 신고를 언제 했어요? 10월 25일에 했죠. 그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회사가 후입선출법을 그래서 인식을 했다. 그럼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변경신고 기한이 9월 30일인데 회사가 10월 25일에 변경신고를 했으면 잘못했죠? 그래서 회사가 회계 담당 직원이 그걸 인식을 해서 아, 올해는 바뀌면 안 되고 내년에 바뀌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올해는 그러면은 총평균법이 아니라 후입선출법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러면은 조정이 없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회사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단기말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다고요. 그럼 진짜 임의평가가 됐죠. 그래서 아, 임의평가가 됐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회사는 지금 지 멋대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평가한 건 뭐라고요? 총평균법. 됐죠? 언제? 21년도에. 그래서 회사가 총평균법으로서 얼마를 잡은 거예요? 6,500을 잡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조금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1년도, 22년도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오른 것, 세법상 평가액으로 오른 것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되셨죠?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적어주는 게 제 생각에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그럼 이게 임의평가가 됐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맥스 무신고시 방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에 큰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무신고는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고 다음에 당초 신고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당초 신고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라 그랬죠? 후입선출법. 그러고 무신고시 방법은 재고자산이니까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세법상 평가되는 금액은 얼마? 7,000.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 다방에 가는 게 7천. 조금 말이 아쉬워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회사의 평가 금액인지, 물론 법인세니까 법인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를 푸는 수험자 입장에서는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주시면은 당연히 혼동이 옵니다. 되셨죠? 안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고 22년이 되시게 되면요, 22년이 되면 그 변경이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뭘로 봐야 돼요? 총평균법으로 봐야 돼요. 세법상에서. 되셨죠? 21년도만 임의평가가 되는 거지 다음 연도도 임의평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 임의평가하고 다음 연도가 되면 그 신고한, 요렇게 지나서 신고한 거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세법상의 답항의 4번. 되셨죠? 문제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3일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내역은 다음과 같다. 3일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자, 12월 31일에 단기손익금융자산 평가손실 1,000만 원을 인식하고 라고 적혀있네요. 저는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고 단기손익금융자산 처분이익을 3,000만 원을 인식했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 써야지 맞을까요?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회사라고 쓸까요? 이쪽이 회사, 오른쪽이 세법,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 1억이래요. 자, 그럼 회사는 취득시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쓸게요. 알죠? 어차피 세무조정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단기매매증권 취득 당시 단기매매증권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아이고 1억이네요. 1억. 단기라고만 써야 되겠네요. 1억. 다음에 현금 1억. 자, 그럼 세법에서도요, 취득 당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취득 당시에 단기 1억, 대변에 현금 1억. 그리고 가끔 이거 선생님 현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신 분도 있던데 몰라요. 저도 그냥 만만한 게 현금이라고 그냥 현금 썼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산시 시가가 9천만 원이시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결산이 되시면 공정가치로서 평가하시죠. 그래서 차변의 평가손실 1,000만 원, 1억짜리가 9천이 됐으니까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 원.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결산시에 공정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왜? 원가법이니까. 그러면 평가손실 잡은 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송금불상. 뭐 차이 나는데요? 단기매매증권 차이가 납니다. 얼마요? 1,000만 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세법상 자산이 늘어있습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고 지금 이제 안 보이네요. 자리는 마음에 안 들고. 자, 처분시, 자, 1억 2천에 처분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처분. 그럼 차변의 현금 1억 2천을 받았을 거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지금 1억에서 1,000만 원이 빠졌으니까 9천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대변에 가시는 거는 처분이익 3천만 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세법상에서는 처분분기를 해보면 차변에 현금으로 1억 2천을 받았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 지금 얼마? 1억. 그래서 단기가 1억. 됐죠? 그러면 대변의 처분이익이 얼마가 된다고요? 2천만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회사가 잡은 처분이익보다 세법상의 처분이익이 작죠? 그러니까 수익을 덜 잡았습니다. 입금불산입이요. 왜요? 단기매매증권 차이가 나거든요. 얼마요? 1,000만 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자산 차이가 이제 없어집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 회사 처리 가릴게요. 그래, 조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1,000만 원의 송금불산입 유보 되셨죠? 그래서 어딨나, 송금불산입 유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오케이. 자, 그럼 추인될 때 입금불산입에 마이너스 유보 1,000만 원, 입금불산입에 마이너스 유보 1,000만 원. 오케이. 답안에 가는 거 2번이네요. 되셨죠?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아래 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이 20기 7월 1일에 서울은행에서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자 이자 지급 시 법인세법에 따라 여기 있죠. 요게 포인트죠. 원천징수 대상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하실 거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 현금주의로 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이 맞다 면 발생주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러면은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로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회사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결산 시에 미수수익을 계상을 했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발생주의로서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21기 세무조정이 옳은 거래요. 그럼 20기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에 20기 그러면은 회사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차변에 미수수익 1억 1억이라고 쓸게요. 대변에 이자수익 1억 1하고 잡은 거예요. 기간경과시에 대한 미수수익 인식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직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입금불산입 미수수익 1억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그래서 세법상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수수익 혹은 이자수익은 현금주의거든요. 그래서 1억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미수수익은 자산이니까 미수수익만큼 자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조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21기가 돼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돈을 1억을 받고 대변에 미수수익으로 1억을 넘겨주면 세법에서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억 대변에 이자수익 1억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수익으로 잡힌 게 없죠. 이거 자산이에요. 수익으로 잡힌 게 없죠. 근데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잡았으니까 조정이 입금. 왜요? 자 미수수익 차이로 1억이 전기 미수수익 차이로 1억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 수익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자산 차이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기? 21기. 그럼 21기 거 세무조정은 요거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입금산입 1억 유보. 가운데 뭐 글자는 의미가 없어요. 되셨죠? 알아보기 쉽게 저는 전기 미수수익이라고 썼던 거고.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입금산입 1억 유보. 답안이 2번이시네요.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10번 다음에 법인세법상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신고라면 선입선출법 다음에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 다음에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그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 방법 시 무신고는 총평균법 다음에 3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임의 변경 시 선입선출법과 다음에 변경된 신고 방법 아니죠 당초 신고 방법 중에 큰 거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3번 틀리셨고 4번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부채 평가 시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기준율을 평가해야 된다. 오케이 뭐 요건 제 생각엔 답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자 다음 아래 가시면은요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중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조정에 신고한 거 자 채권 같은 경우는 개별법도 가능해요. 되셨죠? 채권은 개별법도 가능해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이 아니라 되셨죠? 그러고 선입선출법도 아니에요. 이거 정리해보면은 채권은 개별법 다음에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에 신고 선택이 가능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 지분증권이죠. 주식 같은 경우는 총평균법 다음에 이동평균법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이냐 아니냐로 개별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이거 우리 책에는 주식이라고 딱 안 찍혀있는데 그냥 전 주식이라고 쓸게요. 그렇죠? 다른 거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바로 틀리셨고요.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아까 이거 제가 앞에 설명드렸고,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는 자산 과목별로 구분해서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을 평가할 수도 있다. 뭐 요것도 뭐 앞에 적혀 있는 얘기고, 제가 뭐 설명은 안 드렸는데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다음, 그러고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사업연도가 요때네요. 10월 30일에 변경 신고를 했으면은요, 인정 안 됐죠.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9월 30일까지 했어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그래 시리야. 그래서 9월 너 왜 자꾸 대답해? 잠시만요. 시리가 자꾸 대답을 하네요. 자, 9월 30일까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9월 30일이 넘어서 신고했으니까 21년도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22년도에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22년에는 재고자산 평가를 변경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오케이. 답안에 가시는 거 4번도 맞고 답안이 1번.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코스닥 상장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말 시점 시장가액 시가를 반영해야 된다. 아니죠. 법인세법상에선 제가 앞에서 원가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정가치 잡은 거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음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고 죄송합니다. 2번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평가손실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결산조정이에요. 4번도 마찬가지고. 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3번 얘기,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은 이제 신고를 하시면 기말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건 뭐 전산세무 1급 문제로도 나오고 제가 오프라인 때도 손으로 풀어드릴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14번 갑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잠기면은 보통 이제 멈추고 해야 되는데 방금 시리가 막 울리고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안 멈추고 했는데 잡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자, 제빵업을 영위하는 3일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 시 다음과 같이 평가 손실을 계상하였다.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장부 금액이 1억 원인 기계장치가 태풍으로 파손이 됐대요. 자, 그럼 요게 천재지변이시죠?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시면요, 회사가 계상을 하시면요, 결산조정으로 인정을 해줘요. 되셨죠? 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부패나 파손이 발생하셔서 계상을 하시게 되면은요, 결산조정으로 인정을 해줘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부도나 파산 이런 얘기가 나오시면 인정이 되고요. 되셨죠? 다만 이거는 결산조정이니까 회계처리를 잡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계상을 하였다니까 인정합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4번이시고, 마무리 14번. 자, 1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서울의 20기 20년 사업년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매도가능증권 취득을 했대요. 자, 그러고 결산일에는 처분 시점에 회계 처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가 있네요.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답대로 세무조정을 하긴 할 텐데 답대로 할 거예요. 일단 아셨죠? 근데 재경관리사는 일단 재무회계를 바라보는 게 국제회계 기준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험 자체가. 되셨죠? 근데 지금 매도가능증권 회계 처리를 뭐 적어주신 거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으로 지금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에요. 차라리 여기다가 괄호 열고 회사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은 제 생각에는 좀 뭐 이해가 될 만도 한데, 뭐 제가 뭐 한낱 나부랭이 강사지만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그 한낱 강사지만 이게 문제 뭐 출제하시는 기관에서 뭐 그냥 이렇게 할래 그러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뭐 아무래도 좀 문제를 좀 뭐라 그럴까, 수험자 입장에서 좀 맞게 잘 알아보시기 쉽게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이게 왜 지금 회계 처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전산세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이거 조정 얘기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일반 기업 회계라고 보고 이라고 보고 저는 지금 세무조정을 낼게요. 아셨죠? 낼게요.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면 세무조정이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자, 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결산일에 요렇게 15,000원의 시가가 상승을 했대요. 그러면 시가로서 지금 회계처리 잡았으니까 세법에서는 아까 그랬죠? 원가법이라 그랬죠? 원가법. 그래서 세법상에선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거 전에 분계가 하나 더 있어요. 매도가능증권을 100주를 만원에 취득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면은 회사권은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100주 곱하기 만원에서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요런 회계 처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고, 세법도 똑같이 매도가능증권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런 회계 처리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럼 하단에 내려왔을 때 요게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입금불산입인데 입금불산입으로서 이거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의 효과는 회사가 수익으로 잡은 거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효과인 거지. 되셨어요? 여기는 지금 기타 포괄손익이라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입금불산입의 효과는 어디로 가냐면은 매도가능증권 금액이 50만원만큼 자산의 감소가 됐습니다로 가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왜? 회사는 지금 자산의 증가를 잡았죠? 근데 세법에선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입금불산입 혹은 송금산입이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자산 금액을 세법상에서 줄여서 받습니다 가 되시는 거고요. 다음에 회사가 평가이익을 잡았더니 세법상에서 입금불산입을 잡아줬대요. 그럼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세법에선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산 금액을 줄이되, 되셨죠? 다시 입금을 한번 잡아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영향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평가이익 부분에 대해서 입금으로써 잡음으로써 평가이익이라고 쓸게요. 입금으로 잡음으로써 자본 차이가 나거든요. 세법상에선 자본을 안 잡았고, 다음에 회사에선 자본을, 기타 포괄손익 자본을 잡았으니까 기타를 잡음으로써 입금불산입 자산 금액은 낮추는데 입금산입으로 다시 잡아서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은 없도록 하는 조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기업회 기준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실 때는 기타 포괄손익이 등장을 한다? 그럼 보통 세무조정이 두 개예요. 보편적으로. 되셨죠? 무조건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의 얘기는 이해되시죠? 입금불산입을 잡아서 자산 금액을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회사가 평가이익을 잡음으로써 송금을 받는 이제 효과가 발생이 돼서 세금이 납부가 덜 됨으로써 이제 법인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자산 금액은 낮추되 납부하는 세금을 다시 원래대로 맞춰놓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입금 조정을 해서 이중 조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아마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손분계도 내드릴 거예요. 제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만한 분계는 하단에다 손분계를 내가지고 차대를 맞춰주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할 때는 안 그래도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요 온라인 강의 찍으면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은 앞으로 30분을 더 갈 거기 때문에 따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그러면은 회사는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을 역분계 치면서 지금 회계 처리를 했죠. 요걸 보면서 저는 지금 주식인데 역분계로 쳤어? 일반기업 회계로 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현금 130만원, 다시 세법상에서 130만원은 맞는데 매도가능증권이 그대로 얼마짜리를 판 거예요? 100만원짜리를 판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하단에다가 100만원이 될 거고, 다음에 처분이익으로
30만 원이 잡히는 꼴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뭐 차이가 나시냐면요. 결과적으로 처분이익 차이가 안 나죠? 뭐하고 뭐가 차이 나요? 매도가능증권 금액과 매도가능증권 금액과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금액이 차이가 나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처분할 때 위에 있는 조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추인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유보가 추인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입금이요. 자,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50만 원만큼 전기에 감소시켜놨던 거를 이제 처분했으니까 회사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인하겠습니다. 라고 조정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다음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입금불산입 전기의 평가이익 잡았던 부분도 지금 추인이 되는 거예요 라고 기타로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회사가 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면서도 처분이익 자체의 차이가 없죠. 자체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할 때 들어가는 당기순이익 자체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분할 때도 세금 계산에 만약에 입금불산입을 안 잡아주거나 입금을 안 잡게 되면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을 하실 때도 이 매도가능증권은 역으로서 2번 뒤집어 줌으로써 조정에 대해서 유보에 대해서 없애기 위한 추인은 하지만 납부하는 세금 차이는 없도록 입금과 입금불산입을 같이 잡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향이 없어요. 입금에 입금불산입이 같이 잡히니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강의 때 마저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